안녕하세요. 예비특수교사 선생님들. 저는 방문각에서 특수교육 강의를 하게 된 강사 권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였고요.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임용시험과 관련된 꿀팁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의 순서로는 먼저 임용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강의 소개, 그리고 연관 커리큘럼을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자로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꿀팁들을 얘기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 선생님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특수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미래에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특수교사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는데 임용시험 합격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가 임용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그 뒤에 특수교사로서 지내는 삶이 선생님들에게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수험 생활을 잘 보내시려면 선생님들의 동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 생활 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친구 같은 교사,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고 유치원을 생각했을 때 즐겁고 또 가고 싶고 매일매일 가고 싶은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할 때 저희 스터디 플래너 쓰잖아요. 거기 제일 앞장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쓰고 그것을 매일매일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아니면 너무 힘든 날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 밑에다가 그럼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도 써보고 아니면 교사가 된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써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임용시험까지 긴 시간이잖아요. 11개월 그리고 2차까지 하면 1년이 넘는 시기인데 그때 동안 잘 버티기 위해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용시험에 관련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용시험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용시험은 이제 수능과 같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성인들 대상이어서 알아서 선생님들이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격자 사례 그리고 임용시험 설명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독립특수교육원으로 일단 4가지 크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합격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학과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각 학원 같은 학원에서도 합격자들 사례를 영상으로나 아니면 파일 같은 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과에서 과 선배들 중에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하신 선배님들한테 이제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조금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얻으셔야 되는 정보는 제일 먼저 연간 계획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알아내시면 좋고요. 그리고 합격자들마다 공부 방법이 세세하게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통된 부분들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선생님의 공부 방법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는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용시험 설명에는 지금처럼
저나 이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임용시험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정보는 일단 임용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강사들이 진행하는 임용 시험 설명회에서는 이제 강사들이 말하는 꿀팁들을 좀 많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임용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출제 원칙도 알려주고 있고 출제 영역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시간 나실 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9년도부터 쭉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우리가 2013년도에 추가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험을 출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기출문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임용시험에 현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반영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셔서 연구보고서라는 곳에 탭으로 들어가시면 올해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쭉 나오고 있고 선생님들이 보고서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현장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구나.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 연구보고서에 들어가셔서 목차를 보시던가 아니면 제목 정도만 보시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렵다 아니면 나는 정보를 찾는 것보다 뭔가 상담을 하고 싶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좀 물어보기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 카페에 오셔서 익명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카페 이름은 건시원 특수교육이고요. 들어가시면 다양한 고민 나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강생이 아니어도 고민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이든 아니면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도 좀 사용하기 부끄럽다. 나는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일 주소 보시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좋지만 만약에 안 들으시더라도 저를 많이 활용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용시험 응시 자격 아닌데 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꼬이지.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은 그런데 시험 좀 직전에 저희가 응시할 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올해 걸로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내년 걸 보면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아직 공고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올해 거를 가지고 왔고 이미 시험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특수학교 교사, 유치원, 초등, 그리고 중등 교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냐 하고 보셨을 때
특수학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4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각 유치원, 초등, 중등은 이제 유치원 교사인지 초등 교사인지 그리고 중등은 이제 전공 과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2024년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2023년도에 일어나는 시험, 그러니까 2024학년도 시험을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냐가 아니라 한국사 3급 이상도 합격하셔야 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시기 전에 한국사를 꼭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요. 한국사는 짝수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한국사는 최대한 빨리 합격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 8월까지 한국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8월에 시험을 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너 그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 계속 시험 빨리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사 그냥 금방 치는데 그냥 금방 외워서 하면 되는데 자기 너무 다른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나중에 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혼자 8월에 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할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임용시험 공부할 때도 안 울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엄청 분위기 메이커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랑 맨날 공부하면 계속 웃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국사 시험 칠 때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너무 압박감이 컸던 거죠. 이제 이 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한국사를 시험을 응시할 때까지 못 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하기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임용시험 준비한 것들을 다시 그냥 1년 동안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용시험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자격이 안 돼서 못 보게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국사 시험은 조금 미리 치셔서 좀 압박감이 덜할 때 시험을 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8월 달까지 가시면 사실 정말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임용시험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좀 많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사는 미리 해결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유아초등은 같은 날 시험을 치고 같은 영역으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중등은 유아초등보다 더 늦게 시험을 치죠.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다른 영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아초등이랑 중등이랑 나눠서 소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보시고 나는 이런 임용 소개는 이미 좀 알고 있어. 임용 시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하시면 스킵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유아초등만 필요해 하면 유아초등 부분만 난 중등만 볼 거야 그러면 중등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스킵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초등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유아초등의 1교시는 교직 논술 해서 논술형 한문항이 진행이 되고요. 자, 한문항이고 20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A와 B는 각각 70분씩 진행이 되고 각각 40점 만점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고요. 각각 8문항인데 그 안에 소문항이 3개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와 B가 다른 거냐 했을 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과정 A랑 B랑 같은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 같은 범위에서 질문을 하되 우리가 14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건 조금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70분씩 나눠서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빨간색 점수들은 우리가 까락을 면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8점까지 괜찮습니다. 8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A, B 80점을 모두 합한 상태에서 32점 이상을 받으셔야 까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보시면 자, 합격선이 77점이었어요. 77점 받으면 1차 합격이 가능했는데 제가 교육과정은 정말 시험을 잘 봐서 70점을 받은 거예요. 8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는데 논술 공부는 진짜 못한 거예요. 제가 논술을 너무 못해서 나 논술 못하겠어 해서 조금 손을 놓았더니 7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합격선에는 77점이어서 들어갔는데 논술에서는 제가 8점까지 꼭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8점보다 떨어진 7점을 받았으니까 까락이어서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논술도 교육과정도 잘 챙기셔서 까락을 면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논술에서 점수를 많이 사실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논술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10월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들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고 보았을 때 자, 특수학교 유치원이랑 초등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들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교직 논술은 특수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이라고 해서 둘 다 똑같고 그리고 교육과정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보시면 일단 공통된 부분은 특수교육학 전 영역이 똑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정 영역,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 있는데 사실 유치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유아특수 시험에서는 특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고 누리과정에 준하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과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특수교육학 전 영역 같이 본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 전 영역을 봅니다. 초등에서는 특과정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 꼭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초등 역시 일반 교육과정을 잘 알아야 특수교육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떤 내용들을 보아야 하냐 하고 보았을 때 보시면 특수교육학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본으로 선생님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논술에서는 교직 교양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과정에서는 특수교육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포함해서 다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이 특별하게 다른 걸 묻는 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묻지만 이제 논술형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특수교육학 준비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선생님들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뭐
중등이나 이제 고등교육 관련된 것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 보시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시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보시면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 보면 기출에서 빈출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초등에서는 이런 걸 좀 더 많이 나오더라, 유특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좀 더 초점이 가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초반부터는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내가 이 내용들을 일단 다 한번 들어보고 이해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출제 원칙 얘기했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에서 계속 안 나왔던 부분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유특에서 우리가 계속 이건 안 봐도 돼요 라고 얘기해서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꼭 편식하지 마시고 다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에서는 이제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특수교육 중에서도 유아특수에 좀 더 맞춰져 있는 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체크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완전 특수교육학이랑 별개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이제 다른 초특이나 중특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유특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유아특수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을 보셔야 되는데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의 다양한 이론들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특수교육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등교육과정,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정과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 하고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유아교육 이렇게 보아야 하고요. 초등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특수교육학, 특수교육법 함께 보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특수에 맞게 특수교육과정 초등 부분과 초등교육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합교육이 지향되고 있고, 현장에 가시면 통합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뽑을 때, 우리가 임용을 할 때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란 무엇일까요? 그쵸. 일반 교육과정을 잘 알고 일반 교육과정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공부시키고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교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특수도 그렇고 초등특수도 그렇고 점점 일반 교육과정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이제 일반 교육과정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정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들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제 원칙을 한번 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챙겨왔는데요. 출제 원칙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그리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함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하니 중요한 포인트여서 빨간색으로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왜 물어보는 걸까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능과 소양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물어보려면 문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걸 묻는 문항의 특징은 현장 이슈를 반영한 문항들을 물어보겠죠. 현장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아는 교사를 뽑아야 우리가 3월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그래도 적응하기가 빠르겠죠. 그리고 수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현장 이슈들을 많이 반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현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관심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죠. 기간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래도 좀 현장과 발을 걸치고 있지만 이제 초수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시험에만 집중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경험이 있고 현장에 계속 관심이 있는 저를 따라오셔서 저에게 정보를 좀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분석, 적용,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적용, 응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한다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만 한다면 선생님들이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 쓸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문을 보고 적용을 하기도 어렵고요. 선생님들이 암기한 내용을 다르게 바꿔서 응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꼭 기반으로 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가 어느 정도 됐거나 아니면 이해가 좀 되었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응용, 적용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원 양성 기간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보시면 평가의 목표 및 내용이 특정 영역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저는 감히 1차 시험은 필기라고 생각하고 2차는 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2차 시험과 1차 시험에 묻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식을 알아서 이제 글로 풀어낼 수 있냐, 지문에 맞춰서 응용할 수 있냐와 2차 시험에서 묻는 것은 그러한 지식과 태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너희가 정말 수업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이렇게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이거 역시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1차 시험을 치고 나면 2차 시험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공고문을 꼭 읽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시험 치신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질문하는지 어떤 것들을 묻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은 없이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만 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구상 시간이 5분이었는데 올해부터 1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매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마다 문항을
그리고 구상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세부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각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셔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도 다 작성을 하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들을 묻는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출제 범위들은 선생님들이 1차 때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추가해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하는 건 서울교육정책,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정책을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1차 시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특수교육학,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유아특수, 초등특수 각각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업 실현과 면접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별, 유아별,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자폐성 장애가 심해서 이 친구가 전이하는 게 어렵다라고 제시문에 나온다면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중재 방안을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은 이제 아이의 행동 특성을 많이 생각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중재 방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실현을 할 때 이제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활동들을 할 때 음악 활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놀이 활동, 그중에서 블록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이런 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외우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에서는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시도별 시책과 특수교육 계획을 알고 계셔야 답변을 하기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관, 인성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니까 이것들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아특수랑 같이 아동별 중재 방안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수업 단계별 어떤 식으로 발문을 할지, 피드백을 할지 이런 모범 발문, 모범 피드백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도 동일하게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시책, 특수교육 계획을 알고 계시고 교육관과 인성 관련 질문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1차 시험 때부터, 그러니까 월 초부터, 연초부터 준비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에너지도 넘치시고 시간도 충분히 그렇게 쓰실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되지만, 사실 1차 시험 내용이 너무 많고 그것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1차 시험을 치자마자 이제 다시 스터디를 구하든 아니면 2차 시험 준비 학원에서 강의를 듣든 하셔서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조금 해이해지고 마음이 풀리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2차 시험 설명을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촬영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본인 거를 꼭 피드백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아초등 보았고요. 이제 중등특수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에서는 이제 1교시에 교육학을 보고요. 그래서 논술형, 여기서도 한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20점짜리 문항 하나를 1교시에 보게 되고, 그리고 2교시, 3교시는 전공 A, 전공 B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특, 초특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 A,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초특이랑 조금 다른 게 90분, 시험 시간이 더 조금 길고요. 문항도 12문항, 그리고 11문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수는 80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유초특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중특만 바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공 A와 B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묻고 같은 유형으로 질문을 하는 과목인데 우리가 180분을 이어서 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90분 보고 휴식 시간 갖고 90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락을 면하기 위한 최소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8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전공 A와 B는 합쳐서 80점 중에 32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점수가 많이 낮아서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논술형 문제가 항상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논술을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선이 77점이었어요. 그럼 77점이었는데 제가 중등특수를 쳤을 때 전공 A, B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은 제가 엄청 잘해서 70점을 받았어요. 80점 만점 중에 70점 받았으면 나 안정권인가? 하고 되게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논술에서 7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육학에서 7점을 받으면 총 합쳐서는 77점이어서 합격선에 들어갔지만 7점이라는 것은 과락을 면할 수 없는 점수죠. 그래서 나는 교육학에서 과락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격선에 도달을 했어도 합격하지 못하고 저는 이 시험은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특수교육학을 묻는 질문들의 문항에 대해서도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교육학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논술 연습도 하셔서 여기서도 점수를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시면 교육학에서는 어떤 걸 보냐 하고 보았을 때 제가 서울시 교육청 거를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1차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보시면 1교시에 논술형 한 문항 20점짜리 문항이고 어떤 거 묻냐 하고 보았을 때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래서 교육학 내용이 조금 많죠.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일반 교육 과정을 공부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유초특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선생님들은 교육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교육학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수업을 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 A, B는 이 중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과 함께 공고를 내기 때문에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일단 교육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체 뭘 본다는 거야? 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공부해야 되는 건 특수교육학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특수교육을 하실 때 법적 근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조부터 38조 법정 전 영역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중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외우고 있으셔야겠죠. 사실 법은 달달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수교육학 관련해서는 이제 개별화 통합, 진단평가, 행동지원, 특수교육공학, 가족지원 및 전환지원과 같은 이제 특수교육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각 장애별로 장애 유형은, 특징은 어떤지, 그리고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각각 장애 유형별, 영역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셔야 하는데, 보시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선생님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1, 3월 제일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중등축소에서는 이거 안 나온댔어 하고 아예 처음부터 빼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이것들을 다 이해할 거야, 이것들을 다 한 번씩은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출제 원칙에 보시면 모든 영역을 고르게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래 중특에 안 나와서 안 봤었는데 그게 갑자기 올해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골고루 초반에는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1, 3월에부터 안 보면 선생님들 시험 들어갈 때까지 자꾸 안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이니까 그것은 계속 뒤로 밀려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 3월에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제 시작하는 의욕이 있을 때 골고루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과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육학도 함께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 특수교육학, 특수교육법,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 선생님들이 더 보셔야 하는 것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이제 올해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2015년도 개정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등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것도 함께 보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원칙 보시면 중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은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학교 이슈들을 조금 알아야 된다. 현장 이슈들을 알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어볼 때는 현장에서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그거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지? 아까 권시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서 연구보고서를 보면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권시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현장에 있는 다양한 선생님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중등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인트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는지 계속 강의 중에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어떤 것들은 조금 이제 중등에서는 덜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고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 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들이 암기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한 지문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실 때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다른데 적용하는 것도 손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암기 역시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시고 그것을 적용, 응용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은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들 대학교 졸업하실 거고 졸업하셨죠? 그러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수험생활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텐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2차 시험 보시면 교사학습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보는 교육청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어디에 시험을 치시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이제 교사학습 지도안은 보지 않고 수업 실현과 교직 적성, 심층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서울시 교육청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공고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올해 공고문은 아직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작년 거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올해도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구상시간이 20분, 구상시간이 15분 이렇게 각각 주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수업 실현 구상시간은 25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은 15분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2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 공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기본 틀 아니면 작년에 나왔던 공고문을 바탕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고문이 나오면 꼭 확인을 하시고 그 시도교육청에서 묻는 조건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에는 어떤 걸 보냐 했을 때 이제 중등특수는 제가 계속 찾으면서 여긴 조금 친절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교사학습 지도안 작성은 작성 능력을 보는 거고 수업 실현은 교사로서의 학습 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그리고 서울 교육 정책 이런 걸 본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초특이나 유튜브보다는 조금 친절하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서울 교육 정책을 본다고 하고 약간 물음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초수생 선생님들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치시는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각 시도별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거에 맞춰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고문을 꼭 보셔야 됨과 동시에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책, 그리고 서울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계획 같은 것도 1년치를 연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용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인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리 이해 중심 강의입니다. 자, 선생님들 암기를 잘 하셔야 특수교육 임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만 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수강생들,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암기에 더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격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논리 기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임용시험에는 암기한 내용을 묻는 질문보다는 암기한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냐, 응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논리 기반의 암기, 논리 기반의 이해가 되어야 하고요. 항상 이해하고 진짜 강의 특징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 오늘 다 찍을 수 있겠죠? 자, 항상 이해하면서 따라오게 만든다. 자, 여기요. 대표님 아예 아까 처음부터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임용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강의 특징, 저의 강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리 이해 중심 강의입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특수교육에 대해서 암기를 잘하고 있으셔야 임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암기는 선생님들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험생들이 암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암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챙겨가셔야 합격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챙겨야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논리에 기반한 이해를 꼭 챙기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임용시험에는 암기한 내용을 그냥 달달이 외워서 쓰는 것을 묻는 문제보다는 그런 암기 내용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심지어 암기를 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암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자, 항상 이해하면서 따라온다. 이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 강의를 들으시며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이해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수험생 중심의 강의입니다. 자, 강의를 듣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끔 강사의 설명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 특히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이건 당연히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는 거겠죠? 자, 이건 당연히 정답이 이것이겠죠? 라는 해설은 전혀 당연하지도 않고 선생님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기출분석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문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선생님들이 답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말고도 다를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와 같은 해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강사,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선생님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통하는 강의입니다. 저는 강의 중간중간에도 계속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같이 강의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이 1월부터 11월 그리고 2차 12월까지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1대1 원포인트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암기하고 계신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해와 암기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거의 개인 과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만으로도 저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들이 생겼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의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 하고 보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교육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교직논술 작성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교직논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는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유아특수 전공인 만큼 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특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약간 이건 좀 부족한데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고 좀 답답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전공자에게 유아특수교육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1, 3월에는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 4월, 6월에는 심화 이론 및 기출 분석, 6월에서 8월은 문제풀이, 9월에서 11월은 기출풀이 및 모의고사로 1차 시험 마무리 하고요. 11월 이후에는 이제 2차 대비 특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특강들 보시면 유아 특수교육, 특수교육법, 교직논술, 교육과정 특강이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각 강의들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의만 따라오면 기초 개념은 무조건 완성하도록 만드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의 뿌리를 굳히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겠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주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관련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하시느라 이제 제 설명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단어들만 머릿속에 분절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 벗어나고자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같이 강의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암기만 하는 방식은 임용합격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논리를 체계화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 자료와 그리고 교재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체크해 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 다시 이제 펼쳐보면 모든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이 내용은 여기에 있었지 하고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할 수 있는 거대한 노트가 하나 완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를 활용해서 단권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논리를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것은 이제 구조화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쉬운 설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다 이해가 되었어 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 및 기출 분석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3월에서 6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기초부터 끝까지 완벽 정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에 어떤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풀려면, 그리고 꼼꼼하게 풀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전반적인 기출 트렌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범답안 작성 방법을 같이 안내해드려서 선생님들이 이때부터 직접 적용해보는 실전 감각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심화 개념도 함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제가 가능한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풀이 과정은요. 자, 이해, 암기에서 응용, 적용으로 확장하기가 목표이고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와 자체 출제 문항들이 함께 섞여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개념들을 적용하는 실전 감각을 늘리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고 꼼꼼한 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이할 땐 어떤 것들이 지문에 힌트가 나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응용해야 되는지까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실전적이고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임용 출제 예상 문제까지 예측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풀이 및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모의고사가 실전 능력을 기르는데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격을 향해 달려가는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모의고사 전에 연도별 기출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한지, 보완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난이도는 임용시험 수준의 난이도 문항과 임용시험 대비 약간 어려운 난이도를 섞어서 같이 내서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드코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1차 시험 준비까지 쭉 이 연간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1차 시험 준비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차 대비가 진행이 될 건데, 2차 대비는 이제 합격자가 알려주는 현장 기반의 2차 대비가 될 거고요. 기수강생 대상으로 현장의 이슈를 반영한 예상 면접 질문과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안내를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강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커리큘럼 설명과 특징을 들어봤더니 저랑 잘 맞더라고요. 권시현 선생님이랑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권시현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선생님만 따라가면 될까요? 라고
의욕에 차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한테 모든 걸 맡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 드릴 겁니다. 저한테 다 맡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제 강의를 듣지 않고 다른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더라도 그 선생님들께 모든 걸 맡기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합격자로서 말씀드리는 팁인데요. 선생님들의 공부는 사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들의 수험 생활은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의 연간 커리큘럼과 강사의 강의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수험 생활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활용하는 것이다. 강사도 활용하는 거고 강의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의 수험 생활은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사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연간 커리큘럼 들으면서 나는 또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합격자의 학습 전략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포인트, 학습 전략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반복 학습입니다. 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 개념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강의는 사실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강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딱 그 시간에만 기억이 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후에 복습과 인출을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선생님들께서 직접 책을 한 번 더 보신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문제들을 보신다거나 해서 이해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도를 바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끝나자마자 형성평가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교재에도 1, 3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풀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날은 풀이하지 않고 강의 끝나고 선생님들께 과제로 내드리고 그 다음 수업 때 풀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꼭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제 복습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습을 해야지 하고 책을 펼쳐서 달달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실 때는 이걸 외워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와 같은 이해를 먼저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상반기에도 인출 스터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특수교육법이라던가 아니면 특수교육학과 관련해서 인출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인출 스터디도 좋지만 인출 스터디를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미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러한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이 선생님들의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스터디가 좀 더 풍부하시고 선생님들이 합격에 좀 더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공부하는 동료이고 나와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시고 선생님들이 아는 개념들도 잘 설명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스터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반복학습을 계속 할 건데, 그러면 제 연간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이제 1, 3월에 저희가 기본 이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심화 이론 및 기출 분석이에요. 이 과정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이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1, 3월에서 배웠던 기본 이론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야 이제 더 심화 확장을 하실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선생님 복습 없이 그냥 제 강의만 듣는다면 당연히 저도 복습을 해드리죠. 그렇지만 거의 저에게 의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설명이랑 제가 하는 그런 말들이 선생님들의 말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익숙한 용어들과 아니면 익숙한 말버릇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걸로 바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복습을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했는데 권시영 강사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해했던 게 권시영 강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 그럼 내가 잘 이해를 했나 보다 라는 점검을 계속해 가시면서 암기도 계속 해 가시면서 복습을 강의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한 강의가 모두 끝나면 그것에 대한 복습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전략으로는 나만의 노트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 만들기, 단거나 만들기입니다. 자, 서브노트와 단거나는 내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여야 좋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강사나 아니면 합격생이 만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쓰거나 직접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강사, 그 합격생에 맞게 그들의 편하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으로 다시 정리한 자료가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보기에도 편리하고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단거나를 만드시고요. 그것을 사실 1월 강의부터 계속 선생님들이 만드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들게 될 건데 여기서 함정은 선생님들 중에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열심히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4월부터 또 다른 강의를 들으니까 내 서브노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서브노트에는 내용도 너무 적고 아니면 불필요한 내용도 너무 많고 이거 너무 별론데 다시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아니야. 그렇게 새로 만드는 거 아니고 권시영 강사가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계속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원래 만든 것에 선생님들이 포스트잇을 붙여서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더 필기를 해서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체크 표시를 해놔서 나중에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브노트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서브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인데 나중에 되면 서브노트 만드는 것에 집중이 되어서 막상 내 공부는 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서브노트 단거나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노트에다가 계속 추가, 변형, 확장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브노트 만들 때 팁 하나는 구조화를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구조화를 하셔야 선생님들이 이제 개념들이 분절되어서 이해되지 않고 각각의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도 이해가 되고 선생님들이 큰 틀에 맞춰서 암기 그리고 인출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면 나에게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과 그 옆에 앉은 옆자리 친구의 서브노트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 친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합격생의 서브노트를 판다고 해서 그것에 홀려하지 마시고
각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너무 서브노트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의 팁으로는 이제 저의 구조화 노트를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구조화 노트는 일단 강의 때 계속 제공이 될 거고요. 특히 1, 3월에 제공되는 구조화 노트를 바탕으로 단거나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 구조화 노트를 그대로 가져가세요는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구조화 노트에는 빈칸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 없이 제목만 적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외우고 있는 부분,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오른쪽처럼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필기해 놓고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필기를 통해서 좀 더 추가 확장하셔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구조화 노트는 구조화 노트 이꼴 서브노트가 아니라 구조화 노트는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를 한 번에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힘든 경우에 제 구조화 노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기출 분석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출 분석 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기출 분석은 꼭 해주시죠. 근데 기출 분석 강의를 들어갈 때 이제 강사가 기출 분석을 해주니까 나는 책만 들고 가서 강사가 풀이해주는 거 들어야지 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기출 분석 강의를 듣기 전에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그것이 이제 강의에 들어오셔서 선생님들이 풀이한 것과 강사가 풀이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어떻게 같은지 비교도 해보시고 강사가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들을 내가 잘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출풀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1, 3월에 들었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기출풀이 분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풀이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은 우리가 정말 많이 반복해서 하거든요. 강사랑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계속 분석을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확한 답을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각 문제의 정확한 답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그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문 속에서 기출을 볼 때 기출로 나왔던 문항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과 관련 없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기출에서 묻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앞뒤 개념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출 문제를 풀이할 때 영역별로 문제 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찾는 건 건시언티,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영역별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에 맞춰서 풀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귀찮은 것,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저에게 맡기시고 선생님들은 공부만 계속 하시고 기출 분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학습 전략들은 간단히 알려드렸고, 그러면 강의를 제가 연간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별로 어떻게 강의를 활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반기는 이해와 암기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도 쉽고,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상반기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응용과 적용. 그러니까 내가 암기한 내용들을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보고 응용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강의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보시면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에서는 일단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하고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서브노트, 단권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권화의 기초를 만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매 강의 후에, 제 강의 후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하시고 내가 당연히 강의를 듣고 바로 시험을 치면 틀리는 문항들이 있겠죠. 그것을 바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강의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는데 내가 당연히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에 연연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수업을 들었더니 이 정도 이해했구나. 나는 이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의 바탕으로 어떤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조금 가볍게 넘겨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1대1 원포인트 인출 스터디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와 함께 1대1 원포인트 인출 스터디 통해서 선생님들이 주요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이론 및 기출분석에서는 제가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 복습하시고 문제도 스스로 풀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 이론 복습한 다음에 문제도 스스로 풀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푼 문제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오셔서 저의 문제 풀이 방식과 선생님들의 풀이 방식을 비교하셔서 챙겨가실 거 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제가 핵심 이론, 심화 이론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와 관련 없는 핵심 개념들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확대를 하니까 조금 깨지네요. 자, 2022학년도 교육과정 B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문제랑 지문을 쓰고요. 근데 제가 이것은 통합교육 관련해서 기출 분석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통합교육 관련해서 2022학년도 교육과정 B 2번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핵심어 통합교육과 관련된 핵심어는 교수적 수정이 여기에 있더라. 그럼 교수적 수정 쓰시고 교수적 수정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는데 이 정리를 하실 때 여기서는 교수 자료의 수정을 사실 물어본 문제였거든요. 그럼 교수 자료의 수정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앞뒤 개념인 그리고 더 상위 개념인 교수적 수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짚고 가시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교수 전략들을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지 답변까지 문장으로 완벽하게 써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내가 통합교육 영역에 관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거니까 하고 통합교육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개념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며 교수적 수정 말고도 여기서 통합교육 말고도 뭐 AAC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협력교수 지침들 같은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셔서 좀 더 지문에 있는 다양한 핵심들을 정리하면서 선생님들이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출풀이 분석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서는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을 복습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 거 누적 복습한 후에 문제풀이를 실시할 거고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 변형이나 아니면 자체 출제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이해랑 암기가 아직 부족하구나. 아니면 나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암기를 하고 있는데 지문에서 찾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적용하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예시 드는 문제를 내가 어려워하는구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출풀이 및 모의고사를 할 때 사실 여기쯤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유가 조금 사라지고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모의고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몇 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되게 쉽게 푸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모의고사를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제, 나의 예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시는 거고, 이제 그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절대 비교하시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시면 좋겠고요. 모의고사를 풀다가 내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하면서 사실 챙겨가야 되는 것은 이제 앞에도 문제풀이에서도 얘기했듯이 암기 부족인지 적용 응용 부족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보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풀이 및 모의고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부터 편식하지 말고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임용 시험 설명하면서도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출제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초반부터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시지 마시고 초반에는 모든 영역을 한 번은 다 훑어본다, 모두 다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아까 중등특수에서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초반에 의욕이 넘치는 1, 3월에도 보지 않으시면 끝까지 안 볼 확률이 너무 높아서 선생님들이 1, 3월에는 꼭, 그 후에는 선생님 취사 선택을 하시더라도 1, 3월에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활을 보내는데 필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선생님 운동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우리 수험생활에는 이제 엉덩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 체력이 갈수록 뚝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꼭 체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운동을 안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수험생활에 무슨 운동이야, 그 시간 아깝고 그거 하면 운동하면 초반엔 더 피곤하다는데 하고 자꾸 미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말하는 운동은 이제 뭐 1시간 동안 가서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뭐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정도, 아침 저녁으로 많잖아요. 영상들 보면서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죠. 홈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조금은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들을, 생활 운동들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밥 잘 챙겨 드세요.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졸려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서 수험생활 되게 길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잘 버티시려면 체력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1년 동안 하면서 흔들릴 때도 많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자꾸 비교되고 다른 수강생들, 내 옆에 있는 수험생들과도 비교가 될 텐데 비교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특수교사 할 거야. 내가 제일 잘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얘도 어려워.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선생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험생활을 하면서 사실 슬럼프 기간은 올 수 있어요. 슬럼프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수험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그 잠은 깼는데 원래 오전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일찍은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서.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점심도 안 먹고 막 2시까지 누워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슬럼프 기간에는 선생님들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낼지 이제 미리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능 때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방법을 찾으시고,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로 술을 좋아하신다 하면 밤에 술을 조금 드셔도 되고요. 그런 슬럼프 기간에 선생님들이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막 2시까지 누워있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날은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스터디 카페를 가지 않고 영화관에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제가 지켰던 거 하나, 최소한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스터디 카페 가는 게 죽어도 싫어서. 그러면 영화를 보고 와서 이제 재밌게 놀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부 한 번 읽고 잔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일 만약에 강의가 있다면 내일 강의 내용 한 번이라도 읽고는 가야지 라고 읽는 거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손은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암기 이런 거 슬럼프 기간에 안 된다면 그냥 책을 읽고 아니면 강의를 짧게 뭐 5분이라도 그냥 보고 끝나거나 그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내가 요만큼은 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소한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슬럼프 기간도 잘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슬럼프 기간에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시거나 이제 다음 카페에 쓰시면 제가 선생님과 함께 슬럼프 기간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명회였고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입성하는 강사이고, 그렇다 보니까 권시원 선생님 강의 들어도 되나? 권시원 강사 강의 들어도 되나? 하고 조금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수험생활도 함께 해본 합격자로서 선생님들을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